네,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서울대공원에서 이제 사육사가 또 맹수의 네. 공격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1년 전에도 이 비슷한 사고가 그렇죠. 있었어요. 1년 전에 거의 유사한 사고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호랑이에게 이제 물려가지고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고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매뉴얼로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갔었던 것과 예. 또 그때 당시에 그 사육사가 맹수조련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곤충 사육 쪽의 전문가였는데 그쪽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들어갔다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번 사건도 물론 매뉴얼상으로 여기는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진 않지만 네. 혼자 들어갔고 거기다가 맹수를 사육하러 들어갈 때는 최소한 보호장구라도 어느 정도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평상복을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을 보면 그때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맹수 사육과 관련된 그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그때도 역시 말뿐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역시 그때와 동일한 사건 사고 일어난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네. 것이 사육사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또 아니면 어떻게 사육사를 발견한 뒤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사육사가 평상복을 입고 들어갔던 부분은 제 생각에 그거는 개인적 부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최소한의 그 정도 매뉴얼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은 개인적 과실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사육사 동선에 대한 이제 경보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혼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의 소방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다른 직원이 한참 지나고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마취총으로 그 사자를 제압을 한 이후에 그 후에 병원까지 도달하는데 그건 1시간 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조금만 빨리 서두르고 그런 경보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 즉시 바로 피해자를 수습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게 사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안전관리가 좀 힘들었다. 물론 이분 역시도 이제 맹수 담당을 하긴 하셨지만 맹수를 담당하는 건 또 3년에 불과하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서울대공원 사건에서도 네. 그분도 곤충 전문가였지 맹수조련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맹수조련에 3년밖에 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맹수를 담당하는 부분은 뭐 이번처럼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분야에 계속 전문적으로 계속 종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렇게 그 동물원에서는 대부분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A 파티에 있었으면 또 몇 년 후에는 B 쪽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는데 인사 발령을 내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숙한 일이 생기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육사 동선 경보 장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맹수를 조련할 수 있는 분을 따로 선별해서 그렇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인사 발령을 통해서 비전문가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하지 않은 분이 들어가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걸 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매일 주던 먹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공격 본능이 살아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경우에 살처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까지 뺏었던 맹수를 다시 관람객에게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작년에 이제 그 재작년에 그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빈축을 샀던 게 사망 사고를 냈던 그 호랑이를 관람객에게 다시 예. 그 내보여서 굉장히 또 빈축을 샀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살처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쨌건 사육사를 사망으로 끌고 갔던 사자라면 관람객에게 보이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페리스 힐튼의 남동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쪽 미국의 판단이 워낙 크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법조계 쪽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 그 남동생의 기내 난동행위는 그때 기사가 뭐 20년까지 뭐 구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도 구형을 하면 20년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조현아 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로변경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죠. 가장 큰 첨예한 그 대립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저도 한 1년 정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지금 이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비행기까지 돌리고 폭행을 하고 또 비행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이런 류의 범행을 1년밖에 선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 사실 조현아 부사장이 초범이고요. 그리고 항로변경죄가 인정이 됐더라도 원래 항로변경죄는 하이제킹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인데 어쨌건 지상에 있었던 거를 17m 정도만 돌린 거잖아요. 램프턴으로. 그런 정도를 감안하면 1년의 실형이 그렇게 가벼운 그런 실형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항소는 바로 하겠죠. 네, 항소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일단 뭐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는. 그리고 검찰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아요. 검찰은 일단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1년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구형한 거에 비해서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똑같습니다. 결국 이 항로변경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왜냐하면 이게 항로변경죄가 제가 알기로 법이 생긴 이래 최초의 판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명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게 항로변경죄가 된다 안 된다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로변경죄까지 인정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취지가 하이제킹을 처벌하기 위한 범죄인데 이륙도 전에 이거를 항로변경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항공보안법에 보면은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운항 중으로 보니까 사실상 항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소심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조현아 부사장 계속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잖아요. 네. 항소심이 끝날 때면 뭐 짧아도 2개월, 뭐 길면 3개월 정도 다시 계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정도 수감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면 이제는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로변경죄가 인정이 돼도 집행유예로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조현아 부사장도 당연히 항소를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마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부분 항소에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됐는데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 이것이 또 처벌도 됐다는데 말로써도 이제 처벌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는 거의 부모 등골 빼먹는 애다. 아, 그리고 너는 뭐 김치도 못 먹냐 반한국이니 예. 너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나중에 이쁨 받을 수 있겠냐 뭐 그 외에도 수차례 폭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사실 폭언만 가지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학대 행위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돼요. 그 부분을 적용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폭언을 가지고도 아동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뭐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동을 보육하거나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을 2분의 1 가중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생겼는데 네. 이 사건은 그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 거기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그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벌금을 받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문제는 교직을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항소심이나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검찰도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면직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벌금형만 나올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계속 교사의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는 징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징계를 하지 않을 방침인지 아직 징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벌금을 납부하고 예. 다시 교사가 돼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방침도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폭언을 하거나 뭐 아이를 뭐 극단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을 거를 확신이 쓰기 전까지는 교사로서 다시 직에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